자, 2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2부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특강 그리고 청렴 뮤지컬 이라는 형식의 어떻게 보면 창작 뮤지컬이죠. 청렴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여러분께 청렴 뮤지컬을 보여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팀의 조수연 사무관님을 모시고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뭔지, 왜 필요한지, 아까 이제 백계련 위원장님께서 5가지의 법안을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충돌 방지법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를 위해서 조수연 사무관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TF의 조수연 사무관입니다. 오늘 공익신고날과 부패방지의 날을 맞이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각 주요 내용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직 용어가 익숙하시지 않아도 청탁금지법은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청탁금지법뿐만이 아니라 각종 반부패 법령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근데 그걸로도 다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여기까지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 법으로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지적됐던 부분들, 퇴직자 정관 예우나 가족 채용에서 특혜를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법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들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이거를 공공기관 차원에서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사전에 사후적으로 이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방지를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사실 이 법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처음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에 각 기관들이 운영하고 계시던 행동강령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사실 잘 모르시죠? 그 공직자들이 본인들이 일하는 기관의 행동강령을 잘 읽어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사실 이해충돌 소지가 많은 분들은, 직무 수행을 하면서 이해충돌 많은 분들은 권한이 넓은 분들, 그리고 사적 이해관계자가 많은 분들, 주로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이해충돌 상황에 맞닥뜨릴 확률이 더 높은데, 우리 기존의 행동강령에서는 그런 높은 분들, 고위공직자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그거 다 포섭해서 그런 분들의 이해충돌 상황도 다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미국 같은 나라는 1962년도에 헌법에 아예 이해충돌 제도가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가입국들도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대부분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이해충돌 방지법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과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청, 그리고 각국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과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까지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임직원 여러분 다 포함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잘 쓰진 않는데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정의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나는 공직자인 동시에 사적인 개인이기도 하니까 공직자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한편 난 사적인 개인으로도 나의 사익 추구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그 두 개가 갈등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충돌 상황 자체는 사실 얼마든지 우리가 일하면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거나 문제가 바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은 저기서 사익 추구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걸 기관한테 알려서 그 기관이 그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의심을 덜고 또 공직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거든요. 아는 사람이 나에게 일을 부탁하거나 하면. 그래서 그런 짐을 덜게 해주는 좋은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10가지 행위 기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5개는 공직자가 꼭 해야 되는 신고 제출 의무고 5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제한 금지 행위입니다. 근데 요 5개의 제한 금지 행위는 이거 안 보이네요. 5개의 제한 금지 행위는 기관이 관리하기도 전에 그냥 개인이 사익 추구 행위를 해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금지되는 행위고 위반하려는 마음을 먹고 하는 상황이라서 누구나 하면 안 된다는 걸 대부분 아세요. 그렇지만 왼쪽에 있는 거 5개 신고 제출 의무는 저 상황 자체는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법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그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신고하세요. 이렇게 의무를 주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저 5가지 신고 제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면 법 위반으로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저거 5개까지만 듣고 조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5개는 꼭 알고 계셔야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5개 먼저 설명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들으실 때는요.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어떤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일의 디테일, 절차나 법규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제3자인 국민이 볼 때 어떤 저거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기억에 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적 제목을 보면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직무 수행하게 되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업무를 지급하는 공무원이 돼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사업을 하니까 보조금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공지를 하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 이렇게 신청한다고 막 냅니다. 그러면 내는 기업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조건에 맞는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그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죠. 나는 주어진 절차대로 다 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틀린 거 없이 다 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 지원 신청한 업체들 중에 작년에 퇴직하신 우리 과장님이 사업체를 차려서 거기에 신청을 하신 거예요. 워낙 잘 알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자격 요건이 돼서 지원을 드렸는데 다른 업체가 볼 때 저거 정관예우다. 퇴직한 과장한테 보조금 주게 한 거다 해가지고 오해를 살 수 있죠. 그 상황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보조금 지급하는 업무를 말씀드렸고 퇴직하신 과장님이 운영하시는 업체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보조금 지급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1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하신 과장님만 말씀드렸지만 사적 이해관계자로 그 외에도 가족 그리고 내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그리고 우리 퇴직자가 차린 회사 이런 것도 있고요. 내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적 이해관계자 유형은 나중에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16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실을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고 동시에 나는 이 일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회피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고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징계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6가지 직무를 이렇게 많아요. 웬만하면 모든 공직자가 하는 일들이 여기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나는 어느 일을 하는지를 보시고 그 일을 할 때
내 직무의 상대방이 사적 이해관계자인가를 판단해 보시면 나에게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행위 기준입니다. 공공기관의 제목을 보시면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 사는 경우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권익위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LH나 도시개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는 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고 그 개발 구역 안에 내가 또는 내 가족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 사게 되면 그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 매수하셔도 돼요. 그 내용을 신고만 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보유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사는 경우는 등기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도록 돼 있는데 신고만 하면 되는데 안 했다가는 1,000만 원, 징계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되십니다. 세 번째,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높으시고 다 고위직이신 것 같지만 우리 법에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을 하고 등록한 재산을 관보에 1년에 2번씩 게재하게 되어 있는 재산 공개 대상자예요. 그래서 그분들만 고위공직자여서 고위공직자가 없는 기관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고위공직자로서 임기를 시작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의무 내용, 여기 포함 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출만 하면 되는데 안 했다가는 징계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되십니다. 네 번째 행위 기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입니다. 제가 기관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한다 그랬죠.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지급하는 대상이 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알고 보니까 저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랑 계약 체결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제3자가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나한테는 이 보조금 지급에서 혜택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받는 그런 리베이트 같은 것들, 뒷거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나나 공직자 본인이, 나나 내 가족, 여기 특수관계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랑 내 직무 관련자, 그 기업이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계약 체결 이런 걸 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 특수관계사업자라는 건 별표 2개짜리 보이시죠? 특수관계사업자는 나나 내 가족이 출자 지분 30% 이상, 발행 주식 총수 30% 이상, 그리고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한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만 하면 되고 금전거래한 거 돈 갚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 해도 되고요. 계약 체결 당연히 해도 되죠. 신고만 하면 되는데 안 했다가는 징계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되세요. 다섯 번째 행위 기준입니다.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때 그 내용을 신고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퇴직자 해당 아니고요. 퇴직하신 지 2년이 채 안 되시는 분인데 내 직무 관련자가 되신 분만 해당돼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 없는 분은 얼마든지 사적으로 접촉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조금 지급하는 업무 한다 그랬죠. 보조금 지급 대상이 우리 퇴직하신 다른 과 과장님, 저는 부패방지국 직원인데요. 우리 고충처리국 직원이신 다른 과에서 퇴직하신 분이 직무 관련자가 됐어요. 그분이 사업체를 찾으셔가지고 제 지원 대상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사실은 평소에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뭐 밥도 자주 먹고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평소에 친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고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딱 3가지 사적 접촉 유형만 신고 대상이에요.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이 없어요. 그냥 이거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밥은 먹어도 되고요. 조고 하실 때만 신고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문의가 많습니다. 지자체나 작은 단위 공공기관에서는 이게 업무 영역이 좁다 보니까 자주 마주치시나 봐요. 뭐 직무 관련자도 되시고 그래서 뭐 스크린 골프 칠 때도 신고를 하고 쳐야 되냐, 여행은 뭐 1박을 하고 와야 신고 대상이냐 이런 것도 문의가 굉장히 많으신데 구체적인 거는 저희 충돌방지법 TF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사사토 접종 신고는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분하고 직무 관련자가 된 경우에 그분하고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하는 경우에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막상 몰랐는데 골프 치러 가서 알았어요. 이분이 내 직무 관련자라는 거를. 사실은 내가 이번에 그 보조금 지원 신청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때서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데 골프 쳐도 되고 여행 가도 되지만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가는 징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제한되는 행위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 중에 제한되는 행위가 있어요. 5가지 유형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합니다. 3, 4, 5번은 내가 소속된 기관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주로 1, 2번하고 걸리시는데 첫 번째 거는 내가 내 직무 상대방한테 사적으로 조언 자문해주고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거는 내가 우리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외부에서 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서 청탁금지법상 상한선도 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사적으로 나가서 강의하고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1번, 2번은 굉장히 당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내 거 아니고 내가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얻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밖에다가 팔아먹은 거니까 당연히 제한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거는 내 직무 관련자면 나는 당연히 조언 자문을 내 직무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사적으로 대가를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대가 안 받고 하는 건 다 괜찮습니다. 대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5개 행위 하면 안 되는데 했다가는 징계 2,0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되십니다. 두 번째 제한 행위예요. 가족을 채용하면 안 된다. 누구의 가족을 채용하면 안 되냐? 요 4가지 범주가 있어요. 내가 소속된 요 기관의 고위공직자,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 공개 대상자의 가족을 채용하면 안 되고 채용 업무 담당하는 사람의 가족을 채용하면 안 되고 또 우리 기관에 감독기관이 있으면 그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면 안 되고 또 우리는 자회사고 모회사가 따로 있으면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면 안 돼요. 2번은 담당자니까 내가 내 가족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나머지는 우리 기관에 자기 가족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불공정하게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채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쟁을 통한 채용은 괜찮습니다. 경쟁 없이 특채하거나 뭐 소개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는 징계와 3,000만 원까지 과태료 대상이 되세요. 세 번째 제한 금지 행위인데요. 수의계약 체결 제한입니다. 공공기관은 요 9가지네요. 9가지 범주의 사람들 또는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하면 안 되느냐? 첫 번째, 우리 기관의 고위공직자 개인,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 체결하면 안 되고 계약 업무 담당자하고 수의계약 체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의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하고 수의계약 체결하면 안 되고요. 모회사가 있으면 거기 소속 고위공직자하고도 수의계약 체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저희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 소관인데요.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하고 수의계약 체결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6호에 따라서 그 해당 지방의회 의원하고 수의계약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1번부터 6번까지는 개인이고요. 요 공직자 개인들의 가족하고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없죠. 그리고 8호에 따라서 요 공직자들과 그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하고도 수의계약 체결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 아까 특수관계사업자 말씀드렸죠. 특수관계사업자 아까 지분 출자 지분 그리고 자본금 50%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
그런 회사하고도 수의계약 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확인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죠. 우리 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고위공직자 등등이 자신의 가족이나 이런 데랑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압력 넣지 못하도록 계약 담당자를 보호해주는 조항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묵인한 경우는 징계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되십니다. 제한 금지 행위 네 번째입니다.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얻지 마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6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위반행위 신고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중에 대부분이 요거 위반입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행위 기준들은 사실 직무 관련자인지 따져야 되고 이게 내 직무인지 또 뭐 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거는 딱 보면 저거 물품을 사적으로 쓰고 있네. 굉장히 명백하죠. 그래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외부에서 이제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뭐 관용 차량이 휴일에 어디서 가족 단위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세워져 있다. 너무 명백하죠. 그러면 그냥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맨날 저 복사용지 맨날 집에 가져다가 쓰고 그러는데 한번 제대로 혼나봐야지 라고 했고 신고. 그리고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주차장, 유료 주차장 이런 거 운영하시는데 아는 사람이 주차장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문 열어주는 거 이런 거 옆에서 다른 분들이 보면은 저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굉장히 딱 봐서 명백하게 위반인 거를 판단하기 쉽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위반행위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약간 세대 간의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많이 갖다 쓰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즘 젊으신 분들 참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신고가 가깝습니다. 그냥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고하실 때 뭐 이렇게 말리시면 또 큰일 납니다. 그건 신고 무마행위에 해당돼가지고 신고 방해, 무마 이런 거에 해당돼가지고 그거는 더 무겁게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빨리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공기관 물품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사적으로 사용하셨다가는 징계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세요. 마지막 10번째 행위 기준입니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요거는 작년 초에 이제 부동산 개발 관련된 정보를 그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용해서 투기해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되게 큰 사건이 됐었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강화돼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거를 받아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공직자가 아닌 또는 공직자일 수도 있죠. 제3자, 그걸 받아서 쓴 제3자도 처벌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이득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재산상 이득이 없었지만 뭐 채용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빼돌려서 누군가가 사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그것도 제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업 대상으로 지원 업무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원 업무 하는데 이제 업체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평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거 평가지는 미공개 대상 정보인데 이거를 내가 그 신청한 기업들 중에 굉장히 우리 퇴직하신 과장님이 운영하시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의 신청하셔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업체 순위가 바뀌고 그래서 과장님이 운영하시는 업체가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나는 미공개 대상 정보를 제3자한테 줘서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그거를 받아서 쓰신 그 업체 대표이신 우리 퇴직하신 과장님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되세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본인이 그거를 지원 대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신 경우가 되죠.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건 안 되는 건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10가지 행위 기준 모두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이해충돌방지법에 나온 10가지 행위 기준 위반 사실을 아시는 분은 누구든지 그래서 위반 사실을 신고하실 수가 있어요. 그 해당 공공기관에도 당연히 하실 수 있고 그 감독기관에 하실 수도 있고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하실 수 있고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셔도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그 후속 조치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비밀 보장은 당연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요건이 된다면 신고 보상금, 포상금 지급의 대상도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을 위원회에 문의 주시고요. 위반 행위 신고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조수현 사무관께서 1시간도 부족하다고 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시간에 맞게 간추려 가지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줄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잘 줄여 주셨어요. 지금까지 2022 반부패 기념 행사 1부 제4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 행사 그리고 2부 청렴 라이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